오늘 그 조합 설립과 운영, 그 다음에 구청에서 특별히 주민분들이 하셔 하는 내용이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이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궁금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우선 조합이 뭐냐?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이냐?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그 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좀 더 신속하게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전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직접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요. 이거 이외에 최근에는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이 좀 더 많기는 하는데 주민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사업은 처음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또 사업비를 십시일반 걷어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의 그러한 자본적인 능력, 그 다음에 그 전문가의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그 스킬이나 이런 능력을 좀 빌려서 할 수 있는 신탁 방식의 정비 사업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조합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여기 이제 조합원분들을 다 모셔두고 큰 강당이라든가 체육관 뭐 이런 거 빌려가지고 총회들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총회를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내가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쉽게도 총회를 참석 못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이제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도 총회에 참석을 하실 수 있는 온라인 총회라는 거를 제도적으로 지금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총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양과 관련해서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분들이 분양을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팔아서 사업비로 조달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파는 거를 이제 제3자에게 청약을 통해서 파는 일반 분양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뭔지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강의를 이제 들으시게 되면은 조합이 뭐냐,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예전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할 때 없었던 제도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조합입니다. 조합이라는 거는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우리가 이만큼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럼 그 범위 내에 있는 토지, 건물 같은 거를 소유하고 계신 주민분들이 직접 같이 우리 아파트 짓는 사업을 해보자 라고 뭉치는 거죠. 예. 그래서 조합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데 주민 모두가 맨날 그 일을 하느라고 다 매달릴 수는 없으니까 조합이라는 거를 대표기구를 하나를 만들어서 회사를 하나 설립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주주가 돼서 사업을 하는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게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인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거고 이 회사를 설립을 함으로써 사업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모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들은 전체 조합원들한테 의견을 묻거나 아니면 그거보다는 법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총회를 해라. 그거 이외에는 좀 수월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들을 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합이라는 거는 주민의 대표 역할을 하면서 또 사업을 추진을 하는 기구이자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의 조합의 역할이라는 거는 많은 주민들이 있어요. 이 많은 주민분들이 모두가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내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 일에 다 매달릴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그 일들을 해줘야 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재산권은 우리 주민들이 뭔가를 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재산권 행사를 할수록 남한테 그냥 탁 믿고 일을 시키면 좋겠으나, 저희가 하다못해 우리 집 짓는 건데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주민분들이 다 의견을 구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임 같은 거, 저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모여라, 우리 이런 거 결정을 해야 된다, 사업은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누구한테 일을 맡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민분들이 한 30-40분 계신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어디 큰 공간 모여서 밥도 먹고 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재개발, 재건축 한다 그러면 최소 막 500명에서 1000 몇백 분 뭐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에 모여서 회의를 할 것이며 매 사사건건마다 그거를 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조합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모든 주민이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 조합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은 왜 필요하냐? 주민 모두가 사업에 다 참여를, 의사결정 같은 건 해줄 수 있지만 모든 일을 다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대표 조직을 하나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합의 역할이라는 거는 주민을 일단 대표하는 거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주민을 대표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복잡한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특정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일을 수행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을 수행을 해줘야 될 회사들을 선정도 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비용도 지급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해주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그런 조직이다. 예. 그래서 요지는 주민들이 직접 다 참여해서 하면 좋겠지만, 각자의 주민분들도 다 생업도 있고 또 이거를 하고 싶은 분도 있고 안 하고 싶은 분도 있고 하니까, 어쨌거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구를 하나 만드는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 우리를 대표하는 이렇게 기구를 하나 만들면 이 기구는, 이 조합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사업을 추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사 선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동네를 재개발하거나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집들을 다 없애고 거기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럼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처음에 하는 게 범위를 정하는 거. 우리 재개발 이만큼 할 거야. 범위도 정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저희 아파트 많이 짓게 해달라,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하려면 정비 구역 지정과 정비 계획이라는 거를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업무도 수행을 해주는 회사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회사,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를 설계해주는 회사, 그 다음에 공원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 공원 같은 거 설계해주는 회사,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분들이 머리를 많이 맞대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실은 재개발, 재건축이 모든 건물을 짓는 법 중에서 제일 복잡한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업무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조합원분들이 하거나 조합 자체에서도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전체의 업무를 관리해주는 데가 정비사업체, 소위
법에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이라고 합니다. 그 업체도 선정을 해서 조합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수행해야 될 거를 그 정비업체를 통해서 대신 수행하게 하는, 총회를 하려고 그러면 총회는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조합원분들한테 뭔가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조합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전문 지식을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하나를 드리려고 해도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정비업체가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쭉 선정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시공사 선정하는 거. 시공사 선정하는 것도 법에도 어떤 절차가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선정을 하기 위한 지침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들을 다 준수해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역사들이 다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공짜로 해주나요? 아니죠? 다 돈을 받죠. 그 돈을 받고 하는 거를 저희가 여기 일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걔네가 한 1,000만 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나 처리해 주는데. 근데 어디서는 얘네도 이런 일 많이 봤대는데 누구는 700만 원을 달라고 그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겠어요? 싸면서 그만큼 일을 잘해주는 데를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용역사 같은 거를 선정할 때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그거마저도 법에서 경쟁 입찰을 하라고 돼 있고, 경쟁 입찰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합에서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수행해주는 업체들을 다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용역사 선정과 계약과 이런 업무들을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총관장하는 게 조합인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용역사 선정, 시공사 선정, 이런 업무를 하는 것들을 하고, 이게 있어야지 저희가 앞으로 일할 때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공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를 도와주는 정비업체도 선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정을 하고 나서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 되잖아요. 꼼꼼히 봐야 되는 것도 저희가 조합원 중에 변호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변호사분이 직접 일을 해주실 수는 없으니 그것도 조합에서 변호사를 선정해서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를 검토한다든지, 계약서의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조합에서 관장을 하면서 계약 체결하는 업무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가려면 되게 복잡한 절차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는 게 저희가 재개발하는 범위와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적률 높여주세요. 그죠? 임대 아파트는 얼마나 설치해야 되나요? 그리고 도로는 얼마나 내놓아야 되나요? 그리고 아파트 평형별로 몇 세대를 건립할 수 있나요? 우리 좋은 아파트 하려면 맨날 보면은 높이를 높여야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강남처럼 막 45층, 50층 짓게 해줘. 뭐 이런 거 이제 정해야 돼요. 큰 틀의 범위를. 그런 걸 정해야 되니까 정비계획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각종 그 심의나 이런 걸 거쳐서 아파트 단지의 허가 같은 걸 받는 사업시행 계획인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정비사업의 꽃 중에 꽃이라고 부르는 관리처분. 나 예전에 땅하고 건물 얼마치 갖고 있었는데 새로운 아파트 나 얼마 더 주고 들어갈 수 있느냐. 종전에 갖고 있는 거를 새로운 아파트로 변경하는 작업. 이게 관리처분이죠. 그런 업무들을 다 해서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하고 분양하고 공사를 해서 준공, 입주, 그 다음에 등기 만드는 작업.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 수행을 하는 게 누구 주도로 한다? 조합에서 주도를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준다? 요 앞에서 선정했던 용역사들이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허가에 대한 것들도 조합원 분들이
궁금하면 어디로 전화해요? 조합에다 전화해서 우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잘 진행되고 있냐, 큰 문제는 없냐, 그러면서 맨날 하시는 말씀은 우리 분담금 최소화하고 아파트는 최고급의 명품 아파트를 만들고 우리 입주 빨리 하게 해달라. 요지는 요거겠죠.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게 조합이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희가 사업은 땅 파서 그냥 하는 사업이 아니다. 뭐다? 돈이 든다. 그러면 돈을 어디서 구해 올 거냐? 원래는 이게 주민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하는 사업이니까 원칙적으로는 돈도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가진 건 뭐다? 땅하고 건물 갖고 있는 것밖에 없고 우리는 돈이 없다. 예,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 처음에는 좀 외상거래를 하시다가 시공사가 선정되면 보통 거기서 다 대여를 받으셔서 뭔가 사업비를 충당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갖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 돈을 조합에서 잘 관리를 해야겠죠. 허튼 돈 막 쓰고 용역비 막 주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분담금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 돈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우리를 도와줄 용역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입주해서 등기 만들 때까지의 모든 인허가를 진행을 해주고 그거에 들어가는 돈 관리도 조합에서 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조합이다. 예. 다음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 예,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집을 짓는데 조합이 우리를 대표해서 사람을 뽑아놓고 잘 하기를 기대하면서 사람을 뽑아놨지만 결국은 거기서 맘대로 소수의 인원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막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안 된다? 가만히 안 계시겠죠. 들고 날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것들에 대한 거는 총회에서 뭔가를 결정을 해라. 그거 이외의 거는 뭐 대의원에서 결정을 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조합원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에는 이사회라는 거를 구성을 합니다. 조합의 이사회라는 거는 조합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회사를 관리하기 위한 임원들을 뽑는 거예요. 임원. 예, 그래서 감사님도 계시고 이사님도 계시고 그 아래 직원을 뽑기도 하고 하죠. 근데 저희가 조합에는 조합장님과 이사와 감사를 뽑아서 조합을 움직이게 하는 기관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은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저희의 대표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는 조합장님은 대표하는 거고 회사도 설립을 하면 대표가 있잖아요. 사장님처럼 대표가 있듯이 조합장님은 조합이라는 우리가 모두가 조합원이 설립한 회사의 대표님이 되시는 거고 그 아래에서 일을 하나하나를 이제 챙겨봐 주시는 이사님이 계시고 요 감사님이 하시는 역할은 원래는 회계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돈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 감사님이신 거예요. 요 조합장, 이사, 감사 요거는 저희가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주된 법령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입니다. 그거를 법에서는 약칭으로 도시정비법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은 뭐라고 하신다? 이거 세 글자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도정법 하시잖아요. 예, 그 도정법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를 뽑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요거의 근거는 실은 민법이에요. 민법에서 법인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하라고 돼 있는 거를 따갖고 와서 이것도 회사니까 그래서 그거에 기초를 해서 조합의 대표이사인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우선 조합장은, 회사의 대표는 한 명이다. 조합장 한 분을 선출을 하시는 거고요. 이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기본 구성이 뭐 100명 이하라고 해서는 아니고요. 법에서 이사 3명, 감사 1명에서 3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사와 감사 요 구성되는 게 제가 통계 자료가 없어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AI 많이 쓰시죠? 챗 GPT 쓰시고 뭐 이것저것 쓰시잖아요. 거기에 물어봤더니 통상적으로 500명 기준일 때는 이사회에 계신 분들이 조합원 500명 기준일 때 7에서 한 15명 정도가 된대요. 제가 통계를 낸 게 아니고 챗 GPT AI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봤고, 1000명 정도면 그거보다 더 많아서 한 20명 내외. 이렇게 구성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조합장 한 분에 이사가 여러 분이 있고, 감사가 한 분, 적은 데는 한 분, 많은 데는 한 3명. 뭐, 요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법에서는 100명 초과 시에는 이렇게 구성을 해라 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 기본이 그 조합장님 한 분에 이사 5분, 감사 1분, 보통 이렇게 구성을 하죠. 그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 그거보다 이제 조합원 수가 더 많으면 더 많이 뽑는 거죠. 왜? 조합원분들을 다 일일이 뭔가를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조합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하는 회사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이 10명인데 하고 1000명인데 하고, 그러면 그 회사의 임원의 수가 10명일 때하고 1000명일 때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더 늘어나겠죠. 그런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조합을 관리하는 일꾼은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사님의 숫자도 늘어나고 감사님의 숫자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법에서는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의 이사회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업무를 봐주시는 분들인 거예요. 일꾼이신 거죠. 저희를 대신해서 일하는 일꾼이신 거고, 요 대의원에는 저희가 조합원이 한 500명 됐어요. 그러면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500명을 매번 모아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거, 법에서는 주민 모두를 모아놓고 총회를 하는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것들을 정해놨습니다. 그거 이외의 것을 결정을 할 때는 주민들이 뽑아놓은 대의원회라는 데를 통해서 결정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의원이라는 거는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이게 잘 나오다 안 나오다 이게 예.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잘 되다 안 되다. 예. 일단은 대의원회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고. 100명이 넘어간다. 그러면 조합원 수의 10% 이상으로 구성을 한다. 예. 그래서 대의원회는 조합원분들이 뽑아나온 우리를 대표해서 그 총회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한 거를 의사결정을 해주는 대리기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왜 이렇게 동이 있으면 동 안에서 통장님, 반장님 뽑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희들을 대신해서 뭔가 일해주시는 분들이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요 대의원회가 저희를 대신을 해서 내가 다 일일이 껌껌이 내가 의사결정을 좀 해주고 싶어. 근데 내가 좀 바빠. 그러니까 대신 당신이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기 의사결정을 이런 것들은 좀 해줘. 이러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표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 예. 대의원의 접촉이 이게 잘 안 돼. 혹시 막대기 같은 거? 아, 막대기 제가 이렇게 팔로
하면 좋겠는데. 예. 대의원에는 제가 여기다 이게 막 법에 줄줄이 있는 거를 다 쓰게 못해서 법에 조항을 썼습니다. 저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가 주민들 모두를 모아놓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이외의 거는 대의원들을 모셔놓고 의사결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운영 근거는 다 법에 있습니다. 법에. 큰일 났네. 예. 제가 열심히 팔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저희가 회사를 운영할 때 조합의 임원들도 뽑아놓고 대의원들도 뽑아놓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분들이 척척 박사, 법의 박사님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뭐를 지키고 뭐를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 이거는 꼭 준수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일이 법이나 이런 그 서울시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결정들을 다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법에서 다 정해져 있고 대의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하는 걸 제가 또 챗GPT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500명 정도가 되면은 30명 중에서 30명이나 100명 정도를 뽑는데요. 예. 그리고 이게 1000명이 넘어가면은 한 대의원회가 그거보다는 좀 안 돼. 여기 통계적으로 보니까 대의원회는 50에서 100명, 이사는 10에서 15명 정도. 1000명일 때. 500명일 때는 그 이하. 퍼센트로 이렇게 나와 있네. 퍼센트로 1에서 3%.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은 다 보면은 최대로 해도 150명을 넘어가지는 않더라. 예. 대의원회 구성을 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왜 이거 대의원회 하는 것도 누군가를 뽑아놓으면 그분들이 일일이 다 쫓아가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막 뽑을 수도 있죠. 저희가 정하는 거니까. 뽑을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다 모여야 회의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수가 모여야지 개최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50명을 뽑아놨는데 이분들이 일하느라 바빠요. 그래가지고 한 50명밖에 못 온대요. 근데 50명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 100명이 빠지시면 100명을 뽑아주신 주민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의원에도 무작정 많이 뽑아서 좋을 거냐? 그러면 회의를 할 때 모으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총회 대신에 총회에서 뭐든지 다 결정하면 좋지만 총회 한 번 할 때 공간도 강당도 빌려야 되죠. 강당, 교회, 체육관 이런 거 빌리시잖아요. 그런 거 다 빌리려면 뭐 들어요? 돈 들어요. 그거 다 안내문 보내고 이러려면 그것도 우편 발송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것도 보내려면은 조합에서 작업해가지고 출력물 다 가면 인쇄비 들어요. 이런 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간소화해서 의사결정을 하자는데 이게 인원수가 무한정으로 막 늘어나면 그분들한테 연락하고 모이는 거 일일이 150명이 언제쯤 많이 모일 수 있는지 날짜를 정하는 것도 시간 걸려. 그러면 뭐다? 사업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분들은 어때요? 아니 뽑아놔가지고 이거 빨리빨리 사업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 의사결정하라고 이렇게 다 정해줬는데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알고 봤더니 너무 많아서 이걸 모으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를 조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다. 예. 이렇게 해서 아까 이사님, 감사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도 있고 대의원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합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고 이 조합을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거냐. 처음에는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이라는 거를 첫 단추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거 현재 지금 우리 동네가 하고 있다. 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 계시고 여기 계시고 다른 분들은 아직 안 하고 계시고 예.
여기는 주로 하고 계시고 여기는 할 것 같고 예, 강북구에는 할 곳이 많습니다. 실은. 근데 이제 사업성이 지금 잘 안 나오니까 강남처럼 분양가 막 올라가고 이러면 척척할 텐데 상황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강북구는 또 뭐다? 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 등성이에 사시는 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청장님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시에 가서 여기도 아파트 개발 잘 되도록 해달라고 엄청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재선이 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처음으로는 사업을 할 때 우리 재개발 얼마큼 할 거야. 사업을 면적을 정하고 그 범위를 정하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적률 높여줘, 높이 높여줘, 그 다음에 아파트, 임대 아파트는 좀 적게 해줘,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단계가 정비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거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과 그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거는 세트입니다. 세트.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세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큰 방향을 일단 선정을 하고, 그래서 용적률 뭐 300 몇십 %, 높이는 뭐 30 몇 층, 그리고 임대 아파트 얼마, 도로는 얼마를 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대충 만들 건지 그런 계획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범위가 정해지니까 그 안에 있는 소유자분들이 조합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예,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또 나서 주셔야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냐? 추진위원장 포함해서 5분 이상이 추진위원회를 만드십니다. 예, 요 추진위원회를 만드시고, 요 추진위원회를 만들려면 그냥 5명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 추진위원회를 인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주민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인정을 받는 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라. 예, 그래야지 추진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과반수 동의라고 있는데 과반수가 뭔 것 같으세요? 과반수 3분의 1 정도? 아니죠. 반이잖아요. 절반에서 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뭐 먹을 때 너 너무 과하게 먹었어. 넘는다는 거잖아요. 반을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하고 과반을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반은 그냥 딱 50%를 맞추면 돼요. 근데 과반은 무조건 50을 넘기셔야 됩니다. 3분의 1 정도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아니요. 법에서는 3분의 2면 3분의 2, 4분의 4면 4분의 3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고요. 과반이라고 돼 있는 건 반을 그냥 넘기면 된다예요. 예, 반을 넘기면 된다. 과반수 동의를 받고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가는 동안에 이게 뭐 추진위 구성해가지고 다음 달에 조합을 딱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 규정도 만들어라. 이게 저희 하다못해 이제 학교에 가면 학교의 규칙을 따라야 되고요. 회사도 가면 회사의 규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저희가 공동으로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 중에서도 뭔가 의사결정도 필요하고 뭔가 일을 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운영 규정이라는 거를 만들어라. 그래서 운영 규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을 준비를 다 했으면 반드시 구청에 가서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추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는 거고, 이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뭐냐? 조합 설립을 가기 위해서 주민분들이 나서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고 계시는 곳들이 있으시니까 아마 아실 건데, 통상적으로 요거를 진행하기 전부터 가칭 추진위원회라는 것들이 결성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처음부터 이거를 사업을 누군가는 동네 분들이 누군가는 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막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가칭추진위원회라고 이렇게 발족을 해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법에서 인정받은 기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법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원래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요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과정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 뭐 동의를 받아가지고 뭐 도서를 만들어가지고 구청에다가 접수를 하면 그거를 뭐 이렇게 주민분들한테 알리는 공람이라는 것도 하고 막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 접수를 하고 구청에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주민분들 모두한테 알리는 공람이라는 걸 해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이라는 거를 하는데 그 공람이 되면 요 추진위원회 가칭으로 했던 거를 요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미리 조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무조건 다 빨리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요 추진위원회가 지금은 그렇게 많이 문제들이 안 생기기는 하는데 이쪽에서도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저쪽에서도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분들 지역이 넓잖아요. 재개발을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어디 이렇게 한 블럭만큼 하는 게 되게 넓게 하기 때문에 저쪽 주민들하고 이쪽 주민들하고 이해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서 아 우리 동네 이분이 최고야 이러면서 이분을 중심으로 막 추진위원회를 만들려고요. 저쪽 옆 동네 같은 경우는 아 이분이 최고야 또 그분을 중심으로 또 추진위원회를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칭추진위원회가 발족돼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분들이 준비를 해서 요거를 신청을 하고 중간에라도 요 요건을 충족을 해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만들고 나서 조합을 가려면 사업 계획서도 작성하고 창립 총회도 해야 되고 동의도 만들어야 되고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업무를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서도 작성하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토지 4분의 3 동의도 받고 정관도 만들고 요렇게 해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를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이런 서류들을 쫙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라는 거를 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합이라는 게 뭐였다? 주민 여러분이 요 정비 사업을 하는 이 범위 내에 있는 주민분들이 다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한 거다. 그래서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요거를 갖고 저희가 가게를 하거나 회사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필요해요. 저기 카드도 받고 뭐 돈도 거래를 하려면 저희 영수증 같은 거 생기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합에서도 우리가 용역사 선정한 다음에 거기다 돈 주려면 세금계산서라는 거를 발행을 하고 청구를 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그리고 통장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저희가 만약에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디에 가서 뭘 신고를 하시죠? 출생신고를 하면 뭐가 생긴다?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게 생기죠. 이 조합 설립을 하면 이게 회사라고 했잖아요. 이게 법인입니다. 법인은 법원에 가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 사람이 태어나면 그 출생신고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다들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게 생기듯이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회사가 설립됐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조합 설립 인가 낸 걸 갖고 가가지고 우리 조합의 대표는 조합장님은 누구, 이사님들 누구, 감사 누구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만들고 그거를 갖고 세무서에 가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그리고 법인 통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합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이런 방식으로 요렇게 요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조합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진다. 이 회사는 누구 거다?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조합원 모두의 회사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조합을 할 때 저희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조합원이 되는 게 기준이 다릅니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재개발은 무조건 이 정비구역 범위 내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내가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조합원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동의서를 안 써도 조합원이 됩니다. 근데 재건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낡은 아파트를 부시고 새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거.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신 분들만 조합원이 되십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조합 설립을 할 때 여기 보면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무조건 조합원이 되는 건 재개발 사업. 그리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사람만 되는 게 재건축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강북은 재건축보다는 아직 재개발이 훨씬 많긴 합니다. 모아타운이나 이런 거 해도 마찬가지고요. 성격은 같습니다. 근데 내가 혹시 모르죠? 여기 이제 안 보이지만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계시지만 저기 어딘가에 아파트를 척척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기준도 달라요. 재개발하는 데에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토지 등 소유자라고 내 지위를 가져가는 거고 그분들 모두가 조합원이 되시는 구조다.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알겠고 건물 소유자 알겠는데 지상권자는 뭐냐? 지상권자가 보통은 없어요. 예, 등기부등본은 보통 없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땅 위가 땅에 건물이 없어요. 맨 땅이에요. 근데 그 위에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땅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땅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차장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아들한테는 땅을 주고 딸한테는 야, 주차 이거 사업하는 돈이 솔찬히 들어와. 현금 무자야. 그러니까 이거 주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너한테 줄게 하면서 그 권리를 분리해요. 그래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 거를 지상권자라고 해서 등기부등본에다가 딱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가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물론 오빠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땅 위에 짓는 거니까 그 지상 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권리자가 등기부등본에 적시가 돼 있다. 올라가 있다. 그럼 그분도 건물 소유권자처럼 지상권자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라서 그런 분들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조합원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한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땅 따로 팔고 건물 따로 팔 수 있나요? 하나잖아요. 하나. 그래서 보통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떠보면 몇 동 몇 호 하고요. 거기에 건물의 면적이 이렇게 써 있고요. 거기에 보면 대지 지분이라고 돼 있어요. 즉 하나의 아파트 단지의 땅을 모두가 전 세대가 이거를 나눠서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 명시되어 있는 면적만큼. 예. 그래서 그 대지 지분과 아파트 그 호실이 세트로 되어 있는 걸 법에서는 구분 소유권자라고 합니다. 즉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냐? 그 각각의 세대별 소유주인 구분 소유권자들이 토지 등 소유자다. 예. 그리고 그 구분 소유권자들 중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신 분들만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되신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은 이런 식으로 설립이 되고요. 조합장이 이거 아니면 어떻게 돼요? 조합원이는 안 했다가 네. 동의는 안 했으면 재건축 때 네. 조합 설립에 동의를 안 했다. 동의를 안 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가시면 조합 설립 동의를 안 했는데 그분 때문에 사업을 못 할 수는 없잖아요. 일정 부분 다 동의를 받아서 가니까 나중에 매도 청구라는 거를 법원에다가 조합에서 합니다. 우리 사업을 주민 여러분이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여기 재건축하기로 했거든요. 불가피하지만 이분한테 법원에서 판결로 저희한테 땅을 그 아파트를 팔도록 소송으로 해서 결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매도 청구 소송을 합니다. 매도 청구를 한다. 네. 그러면 법원에서 감정을 해요. 감정을 해서 그 감정 가격으로 매매를 강제로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가격은 이제 법원에서 그러니까 보통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이 기대감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네. 집값이 올라가는데 그거는 이미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될 거라는 가정에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감정을 할 때는 그 가격을 참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호가잖아요. 거래가 되고 있더라도 그거는 이미 여기가 새 아파트가 될 거라는 가정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어서 그런 것들을 참작을 해줄 수는 없어요. 이게 원래대로의 집값이 정상적이었으면 얼마였을까? 인근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안 될 때 어떤 가격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현재 상태의 가격. 그렇죠. 재건축이 안 된다고 했을 때의 가격. 네. 그래서 기대치만큼 거래가만큼은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보상을 하기 시작하면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예. 원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다 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시일반으로. 예. 원래대로 그만큼 받으려고 했으면 재건축 조합원이 됐어야죠. 그래서 새 아파트를 받아서 팔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가격이었을 때를 고려해서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아까 정비구역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실까봐 제가 여기다 이제 썼는데 정비구역 이런 건 이만큼 우리 개발할 면적을 정하는 거,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범위를 이만큼 정하면 여기는 공원 만들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 만들고 옆에 도로도 좀 널찍널찍하게 내고 이런 계획들. 저희가 용적률 많이 달라. 그리고 높이 짓게 해달라. 이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세요? 난 분담금 줄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높이 지으면 왠지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기대감으로 하시잖아요. 명품 아파트 그럼 다 높이 지셔야 된대요. 근데 그거는 봐야 하는 거예요. 공사비 많이 부어가지고 나 분담금 많이 내서 명품 아파트 되면 그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죠. 네. 그래서 적정 우리가 사업성이라는 거는 무조건 용적률 많이 올리고 높이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사업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우리 동네에 일반 분양을 할 때 이게 강남하고 강북하고 당연히 시세가 다르잖아요. 일반 분양을 할 때.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적정 공사비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을 하실 때면 무조건 이제 막 좋은 아파트 많이 보러 다니시잖아요. 그거 보고 막 하고 싶은 거죠. 내 아파트가 될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천정부지로 공사비가 뜁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높이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구청이나 시에다가 도로, 공원,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줘야지 용적률과 높이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용적률 높이해달라. 공짜가 아니다.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같은 때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지만 실제 사업이 되고 있는 데들이 조금 속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대출 규제라든가 이주비도 다 대출인데 지금 대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정체들이 조금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공사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죠. 저희는 물가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분양가도 그렇게 올라가 주더냐? 지역별로
올라가는 정도의 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을 공사비를 절감하는 걸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저는 강북 쪽에 어느 지역이든 강남에 있는 거 보고 오셔서 강남처럼 지어달라고 하시면 조금 곤란해지실 거라고 생각되는 게 공사비는 높이고 분양가는 강남보다 처럼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차이만큼은 뭘로 메꾼다? 우리 분담금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조합에 계신 조합 임원분 이하 주민분들도 그런 인식을 좀 가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축에서요. 네. 조합원 자격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예. 언제까지 신청하는 거 되는 거예요? 조합 설립인가 전이죠. 네? 조합 설립인가 전. 조합 그러니까 지금 아마 물어보시는 게 조합인가? 재건축은 조합 설립을 하는 게 조합 설립인가잖아요. 그 전에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샀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 아파트를 사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조합원이 됐던 분 거를 샀어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그분은 분양 신청하실 수 없어요.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 됩니다. 예.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까지. 예. 조합원은 양도가 안 된다. 예.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거래를 해도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 돼요. 그 얘기는 아파트 분양을 못 받는다. 괜히 허른 아파트만 산 꼴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내가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뭐 조합 설립하고도 사업 착공하고 이거 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 애들 한 3년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보내는 시간만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근데 그 다음번에 팔 수가 없죠. 왜? 재건축에 새 아파트를 받고 싶은 분들이 그걸 들어오는 거지 아니신 분들은 거기 다시 살 이유가 없으니까 묶이시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난 후에는 사시는 게 아니다. 예.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기준으로 그 전에는 사셔도 되고 그 이후에는 안 된다. 근데 재개발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투기가 과열될 것 같다. 막 이런 데들이 있으면은 그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날짜를 박아버려요. 서울시에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것을 못을 받거든요. 그 날짜가 요 정비구역 지정 과정 중에 고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사는 거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이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정비계획 하고 해서 정비구역하고 정비계획에서 결정되는 건 사업 범위하고 중요한 거 용적률하고 바꿔야 되는 공공기업, 도로, 공원, 우리 보면은 어디는 그 동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복지센터, 그 다음에 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기부 체납으로.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공공주택.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주민분들이 우리 사업성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임대주택 오면 우리 아파트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나보다 소득 수준이 안 좋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조금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그거는 옛날에 정말 영세하신 분들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 하시는 분들이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구임대 아파트가 따로 있었어요. 그건 예전 얘기고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공공에서 아파트를 기부 체납을 받아도 소득 수준별로 전세 같은 걸 싸게 놓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도 아파트 사가지고 내가 못 살면 전세 놓거나 월세 놓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저렴한 전세 월세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막 영구임대처럼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따로 특별히 관리하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가 있고 통상적으로 이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짓는 아파트들은 거의 비슷한 여건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오는 거다. 내 자식이 여건이 되면 신혼부부들도 이런 혜택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싱글들도 지어서 이 혜택 받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있는데 내가 연금 받고 뭘 하고 있어요. 기초생활이 아닌데도. 그러면은 그 요건에 맞으면 이런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런 임대 아파트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거 아파트 들어오면은 우리 막 나 사는데 막 불편하게 하는 이상하신 분들 막 들어온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데 요즘은 임대 아파트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아니다. 이렇게 고급으로 다 지실 거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아파트 지실 거잖아요. 그럼 관리비도 예전보다는 더 늘어오잖아요. 그런 관리비를 그분들이 부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그런 거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요거와 용적률 층수를 맞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을 얼마만큼, 우리 300 얼마, 요거 정하고 건폐율, 보통은 법에서 정한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아시죠? 건폐율은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동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봐요. 건물을. 제가 매번 강의할 때 아시고 계시는 분들인데 설명드리는 게 이게 건물이에요. 500mm, 용적률 500%라고 치면 이렇게도 있잖아요. 제가 땅 위에 이렇게 지면 높고 얄쌍한 건물이 500%짜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땅이 넓어서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이렇게 건립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낮고 옆으로 길쭉한 넓은 건물이 되는 거죠. 같은 500%도 이렇게 질 수도 있고 이렇게도 질 수 있다. 요게 건폐율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얄쌍하게 이렇게 위로 진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세요? 동그라미 뚜껑하고 병이 아래가 네모진 요게 보이잖아요. 땅에 요 네모진 것만큼 차지하고 있죠. 요게 건폐율이에요. 요거. 그리고 용적률은 이게 500mm짜리가 이게 25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은 요 25층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면적. 그게 용적률이에요. 그거를 땅 면적의 몇 배냐. 그럼 당연히 건폐율은 땅 면적의 100%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적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요즘은 아파트 단지를 지하에다가 각종 생활, 주민 공동이용 시설들 있잖아요. 관리사무소도 있고, 뭐 피트니스도 만들고, 뭐 주민들 회의하는 회의실도 만드시고, 막 이런 거 만드시잖아요. 그걸 대부분 지하에다 많이 넣으세요. 그리고 지상을 공원으로 쫙,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조경이랑 이런 걸로 쫙 해서 아파트 딱 나와가지고 산책도 쫙 하시고, 막 어디는 막 폭포 같은 것도 만들고, 막 이러신다고요. 그래서 땅을 굉장히 많이 비우는 작업을 하세요. 건폐율이 낮다. 원래는 60%까지 갈 수 있는 거를 한 20% 정도로 줄여요. 그리고 지상에 이렇게 원래 막 주민 이용시설, 뭐 관리사무소 이런 거 지었던 거 지하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지상을 비워서 쾌적하게 사용하시는 거를 많이 설계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용적률, 건폐율, 층수,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배치해서 몇 동에는 몇 평형대가 몇 세대가 있고 이런 것들을 계략적으로 하는 요거를 정하는 게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그래서 요 범위 내에 계신 토지 등 소유자 분들이 조합을 결성하는 거다. 예. 요 조합 설립을 위한 아까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나서서 해주는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을 할 때에는 이런 서류들을 내셔야 돼요. 중요한 서류입니다. 예. 추진위원회가 구청에다가 우리 조합 설립을 하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승인을 내주세요 하려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 법에 있는 양식에다 이걸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 5명 이상의 위원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요 위원 명단, 누가 대표자로 일할 거야. 위원 명단하고 그분들이 정비구역에 땅을 갖고 있는지 뭘 갖고 있는지 증빙도 하셔야 되고 신상명세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위원 그냥 임의로 막 뽑았어? 아니요. 우리 주민분들이 뽑았습니다. 그러면 요 선정을 어떻게 했다. 우리가 주민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했다. 그럼 회의를 입증하는 서류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가기 전까지 운영을 하려면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운영 규정.
요거는 국토부에서 표준으로 이렇게 운영 규정을 제시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일일이 다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표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있는 걸 응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예, 요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조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에 정비구역, 범위를 정했으니까 그 안에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를 알려주는 토지 등 소유자 명부를 만듭니다. 예, 그러면 땡땡 동에 몇 번지에 몇 호에 누가 갖고 있고 그분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고 뭐 공동 소유를 하는지 단독 소유를 하고 있는지 막 이런 것들 그거를 쫙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들 선정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토지 등 소유자들이 회의를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할 때는 아까 과반수, 반을 넘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때는 동의서라는 거를 갖고 와라. 예. 그래서 동의서를 작성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초장에 이것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옆에 와가지고 그런 거를 나중에 저희가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도 입찰 참여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막 도와줘요. 실은 처음엔 돈을 안 받고 도와줍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하면 그런데 이제 선정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는. 대신 무조건 그 입찰이나 뭐 이런 거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우리 열심히 도와주고 그러면 그래도 뭐 좀 배려를 더 해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죠. 예, 실무적으로는. 예. 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과반을 받아야지 구청에다 이런 서류를 쫙 준비해서 구청으로 가져가면 구청에서 이거를 쫙 검토를 해서 합니다.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서류가 뭐냐? 요 동의서입니다. 동의서. 이 범위 내에 소유자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에 동의를 한 게 정말 과반이 맞느냐. 그러려면 이 명부가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의서 양식에 쓰라는 대로 잘 내용을 썼는지 본인이 썼는지 그거 여부를 다 확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신분증 사본하고 지장날인하고 지장이 예전에는 이게 이제 동의서 받는 게 시간이 걸리고 또 도움을 받으려니까 돈도 들고 빨리 하고 싶은데 내가 곧 해줄게 하시면서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동의서를 위조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이제 구청은 여기가 저기 경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장을 이렇게 찍어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막 나는 동의를 안 했는데 동의서가 있다는 둥 이러면서 막 소송이 일어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요즘은 그래도 그거를 좀 이렇게 잘 찍으라고 가이드를 해주기는 해요. 그래서 나 급하다고 도장을 이렇게 지장을 이렇게 찍어서 부분만 나오게 이렇게 찍으시면 안 돼. 이렇게 꾹 눌러서 잘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가 내 동의서를 위조를 안 합니다. 그런 거 잘 아셔야 돼요. 그다음 확인하세요. 확인요?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해서 감식을 해달라고 해야지 되죠.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 요즘은 그런 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봤을 때 본인이 자필로 이름 같은 거 이름을 쓰고 지장 날인을 하고 신분증을 받습니다. 한쪽, 그러니까 먼저 달성한 사람이 임자인 거죠, 실은. 네. 그쪽에서는 신분증 사본을 받았고, 예. 그쪽에서는 인감증명을 받았어요. 인감증명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내 아들이 갖고 있는데 내 아들이 해외로 유학을 갔어요. 아니면은 해외로 무슨 지사 발령을 잠깐 났어요. 그럼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신분증이 그냥 주민등록증 이런 걸 복사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다는 거. 그거를 증명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면 해줘요. 그거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요. 실제로 보내면 그걸 작성을 한 다음에 그런 신분증에 대한 것들도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지장 갖고 확인을, 여기서 내가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못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국내에 거의 계시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장, 개인인 경우에는 지장 날인을 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장을 날인할 수 없죠.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찍으면 됩니다. 예. 자, 조합원이 이렇게 많은데 그 지장 찍은 거 다 확인해야 되나 그게? 그거는 이제 믿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송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구청에서 뭐 이 지장을 개인 정보기 때문에 지장을 대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이것도 지장도 개인 정보라서. 그러면 그냥 그 조합을 믿고 가는 거예요. 신청하신 분들을 믿고 가는 거고, 그래서 보통 그거 갖고 이제 나는 이 재개발 반대한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재건축 반대한다 하면서 민원을 막 넣으시잖아요. 근데 그 민원을 넣으신 분이 나는 동의서를 넣은 적이 없다. 근데 동의서가 있다 하더라. 그게 구청에서 확인했는데 있다. 그럼 그거는 위조인지 여부인지는 당사자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혹시 만약 이게 조합을 하잖아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집에 대한 평수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최종적인 거는 평수가 아니고요. 일단은 관리 처분을 하는 과정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종전에 갖고 계시던, 원래 갖고 있던 집을 감정평가를 해요. 땅하고 건물하고. 그 금액이 나오면 저희 조합 같은 경우에 비례율이라고 그러죠. 비례율이 뭐냐면 우리 전체가 이 땅하고 건물 투자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분들은 분담금 내신 거 그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뭐 이런저런 수입해서 사업비 있죠? 그거 다 빼요. 그러고 나서 마진이라는 게 남잖아요. 그게 수익률, 주식 투자했을 때 내가 10,000원어치였는데 1,500원이 됐어. 500원이 수익률이잖아요. 5%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수익률이 비례율이에요. 그게 내가 가져갈 거였잖아요. 나중에. 그거를 곱해요. 그러면 100%, 비례율이 100%면 똔똔이에요. 내가 투자한 거 똔똔이고 100%에서 넘어가면 110%다. 그럼 10%의 마진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전에 내가 갖고 있던 감정평가한 금액 있죠. 그거에다가 그 마진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인 분들이 경합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10원이라도 높은 분들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배정으로 갈 때에는. 예, 그래서 내가 깔고 있는 종전의 부동산 가치를 감정평가를 하고 거기에 수익률에 대한 금액을 더한 게 내가 분양 신청을 하는 금액인 거다. 그래서 대부분은 재건축일 경우에는 아파트 평형이 들쑥날쑥이 아니잖아요. 뭐 15평, 25평, 뭐 30평. 그럼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15평 갖고 계셨던 분들은 대지 지분하고 그거하고 대충 하면 어느 정도 범위니까 나는 요거 갖고 한 20평형대로 간다. 25평형에 있는 건 30평 간다. 30평에 있던 분들은 뭐 30대 후반 평형으로 간다.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재개발은 땅만 갖고 계신 분, 건물만 갖고 계신 분, 누구는 주택을 갖고 단독주택 넓게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누구는 공동주택에 빌라에 대지 지분 5평에 뭐 한 10평짜리 갖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관리 처분 단계에서 그때 알 수 있어요. 당장은 내가 얼마에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있죠. 내가 아파트를 분양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분양 신청은 내가 주거를 갖고 있었다면 분양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분양 신청을 했는데 그게 된다라는 거는 관리 처분을 해보면서 알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허가 같은 걸 받을 거잖아요. 사업 시행 계획인가라는 게 허가 같은 걸 받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이렇게 짓겠다고. 그러면 그 도면을 갖고 감정평가를 해요. 그러면 이 아파트,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나와요. 그게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해서
최소 평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단지가 새로 짓는데 15평짜리가 최하예요. 그거보다 넘어가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근데 빌라가 내가 5평에 땅 지분이 5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15평이에요. 그래서 합쳤는데 아파트 10여 평보다 작아요. 조합원부죠. 그러면은 탈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내가 그 아파트를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조합원분들이 가져가시면 어떻게 돼요?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고 분담금이 높아지고 비례율이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의 기준이라는 게 법에 있어요. 형평성에 맞게.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조합 설립하면서 정관에도 막 넣어요. 법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분양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최종적인 건 관리처분 때 확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도 있어서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내가 아파트를 배정받는 건 다른 얘기돼요. 예,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조합 설립 얘기하네. 평가가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저희 지역은 신속충하고 해가지고 네. 지금 조합설립인가 지금 직전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추진 분담금하고 계략으로. 내 재산 평가해가고 너무 차이도 많이 날 정도로 네. 저는 그 지역에서 평수를 제일 큰 걸 가지고 있어요. 땅을. 그런데 2층하고 지하하고 해서 2층이 예를 들어서 3억이 됐다고 하면 지하는 2억밖에 안 잡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당연히.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지하하고 1층하고 지금 그 재개발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까지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과정이 지금 4년이 아,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지하하고 1층하고 가격 괴리가 너무 크니까 그게 좁혀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고 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지분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지상하고 같아집니다. 그런 상식적인 걸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전부 얘기를 말씀하실 때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네.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하하고 지상하고 거기에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가면서 좀 가격이 좁혀지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를 강의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네. 네. 요거 강의가 끝나고 예, 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받을 테니까 요거 진도를 좀 나가야 돼서 지금 뭐 얼마 가지도 못하고 지금 끝나게 생겼어서 그래서 앞단에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업무들을 할 수가 있어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면 그러면은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진단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합에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핸들링을 해줄 수 있는 정비사업체를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사업기획서를 작성한다는 거는 대충 우리가 도면을 이렇게 그려서 이거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얼마쯤 될 거고 뭐 분양은 대충 어떻게 하면은 뭐 어떻게 비례율 추정은 다 추정입니다. 추정에 대한 내역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도면도 있어야 되니까 설계사도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으로 가기 위해서 동의서도 해야 되고 동의가 충족이 되면 창립총회라는 걸 해야 됩니다. 예, 그것도 추진위원회에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이 생기면 아까 추진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만드시지 조합은 명칭이 정관입니다.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도움관리했던 거 그거 나중에 인수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추진위에서는 이거 회계관리를 하고 있다가 조합이 생기면 그걸 넘겨줍니다. 예, 그래서 조합 설립을 할 때는 아까 추진위원 할 때 이런 6가지의 주요 서류가 있듯이 조합 설립을 할 때는 조합 처음에 설립할 때는 설립인가 신청서, 법정 양식을 써야 되고 당연히 조합은 우리를 대표하는 회사잖아요. 공동 법인을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 주주가 되는 조합원이 누구냐 그거에 대한 서류
조합원은 누구다? 거기 소유주들만 되는 거니까 소유 여부에 대한 증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동의서. 토지 면적 이거 재개발일 경우입니다. 재건축은 동별 기준하고 전체가 70, 그 다음에 동은 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창립총회를 했으니까 창립총회를 했던 이 현장에서 속기사님이 계세요. 속기사님이 거기에 일일이 모든 내용을 다 기록을 해주십니다. 예, 그 속기록에 도장을 딱 찍어줘요. 그 회의로. 그 다음에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누구냐.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여기서 만든다 했죠. 사업계획서하고 조합정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유자 대표자 선임 동의서, 임원대의원 자격증명서를 여기 있는데, 공유자는 부동산 하나를 여러 명이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남편하고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형제하고 갖고 있을 수 있고, 내가 부모님하고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요 건물을 나하고 집에 가족이 이걸 갖고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명이 이걸 갖고 있으면 3명 중에 대표자를 누구로 딱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자가 조합원처럼 하는 거예요. 3명이 맨날 와서 지지고 볶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 중에 얘가 제일 똑똑해. 그러니까 얘가 대표자로 조합원 의사결정이라든가 관리처분, 분양신청 이렇게 다 해.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그럼 뭐 친구들끼리 샀다. 그럼 친구 중에 너가 해. 이렇게 해서 대표자 선임 동의서를 꼭 내셔야 돼요. 공유자일 경우에. 예. 아니면 매번 뭔가 의사결정할 때 3분이 다 내셔야 돼요. 모든 서류를. 예. 그래서 우리가 조합도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듯이, 공유자로 있으신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에 있을 경우에는 대표자 선임을 꼭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분이 조합원 명부에 올라갑니다. 대표자로.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아까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할 때 범위를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가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조합 설립을 갔잖아요. 근데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아예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서 동의서를 받을 때 우리 조합을 직접 바로 추진위원회 거치지 않고 바로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법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면 요 조합 직접 설립하는 게,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업무를 봐줬잖아요. 그 업무를 봐주실 분이 없잖아요. 이거를 도와주시는 데가 있습니다. 구청이 비용을 부담해서 공공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예. 동의서만 잘 내시면 이거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법, 시행령, 시행조례 이런 식으로 다 있고, 이게 국가에서 뭔가를 지원해준다는 건 그 돈의 출처가 어딜까요? 국가에서 막 이렇게 복지도 해주고 뭐 하면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 아무데나 막 도와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요 대상 사업이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조합으로 하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어야 하고, 그 안에 소유자가 100명 미만이다. 거기는 지원을 못 해준다. 100명이 넘어가야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여기 역 근처에 보면 주상복합 이런 거 막 건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일반 주택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예. 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주상복합의 형태가 많아요. 오피스텔하고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아래는 상가를 짓고 위에 아파트 짓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위에 아파트 전체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아파트로 짓는 게 50% 이하로 되면 그건 또 지원하는데, 아파트를 많이 짓는 데에다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금을 막 허투루 막 쓰면은 국민분들이 화를 내시니까. 예. 그래서 조합을 그럼 직접 설립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자치구청에서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진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조합에서 구청에서 여기 주민들이 막 가서 걷는 건 아니고요. 그 일을 대행을 하게끔 해요. 구청에서. 정비사업체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동의서도 진구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 이거 생략하고 갈까요? 아니면 주민분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하실까요? 요거를 물어봅니다. 왜냐면 뭐 어찌됐든 우리가 다 자력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찬반을 조사해서 찬성이 많으면 직접 설립으로 이렇게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 조사하고 동의서도 진구를 해서 요 여론을 보고 우리는 조합 직접 설립을 해주세요. 이러면 구청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이 업무를 대행해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입찰을 통해서 정합니다. 누구 돈으로? 구에서 해줍니다. 네. 그리고 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하면은 또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기구를 좀 하나는 만들어야 되니까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게끔 공고를 하고, 그래서 주민협의체와 여기 선정됐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같이 조합 설립 인가 서류를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창립총회하고 자치구청으로 서류를 내면 인가를 내줍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이 없이 막바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동의할 때부터 이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동의서 양식에 써 있어요. 우리 직접적으로 가는 거에 찬반을 표시하는 동의서에 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설명 듣고 직접 조합 설립으로 가실 거면 거기에 찬성의 동그라미를 치시면 이거를 그 의견이 많으면 이걸로 이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립총회를 하는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비용과 시간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직접 하시는 것도 있고 아니신 데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거는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시니까 의무는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청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많은 것들을 요즘은 공공에서 지원해요. 왜 지원을 할까요? 빨리 하시게끔. 네, 빨리 노후한다는 데들이 너무 많아서 사업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다양한 행정 지원들을 합니다. 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돈도 지원 싸게 저리로 막 꿔주고 이런 것들도 하는데, 우선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누군가를 대표자로 이렇게 선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업무들도 위원 선출하는 거. 여기 보시면 추진위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할 때도 우리가 잘 못하겠어요. 잘 몰라서. 그럼 구청에다 의뢰를 하면 요 선출 업무도 대행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계자나 정비업체 앞단에서 저희 사업을 하려면 건축 설계, 아파트 단지 설계도 좀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비용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용역사들. 어떻게 이게 선정하는 것도 되게 까다로워. 입찰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입찰을 어떻게 할 거냐부터 주민 의사를 물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을 하는 것도 아까처럼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조합원분들이 사업이 장기간 동안 가면서 제일 화를 내시는 부분이 도대체 조합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소식지도 돌리고 하는데 믿을 수도 없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확인하고 싶은데 소식지 오기 전에 내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그 다음에 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서울시에서는 정보 몽땅 사이트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될 때부터 거기다 올립니다.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저희 카톡방 뭐 이런 거 있듯이 각 추진위원회 조합별로 이걸 다 만들어줍니다. 그럼 거기에 조합원, 추진위원 그 소유자분들을 인증을 하고 들어가시면 거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무슨 절차를 밟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정보를 공개해 주는 것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 저희가 소유주분들은 내가 원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던 세입자분들은 여기 소유자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된 데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시설들이 노후되니까 보증금도 싸고 임차료도 싸요. 그렇게 이제 열악하신 분들이 거기 계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옆으로 가려면 보증금도 부족하고 막 그 부족해요. 그러면 뭔가는 좀 보탬이 돼야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안 나가면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누구한테 피해가 온다?
조합원부터 태운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세입자, 주거하고 이주 대책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사전 협의체라는 거를 운영을 해요. 요거는 관리 처분하는 관계에서 조합원 분양이 딱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요 세입자나 현금 청산자 있죠. 분양 신청 안 한 조합원분들. 그런 분들 보상 관계를 앞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조합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라는 장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합의를 보거나 이럴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세입자 같은 경우에 그 임대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 이런 것들도 상담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업무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이거 조합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꼼꼼히 잘했는지 모르겠고 막 하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잘 봐주세요. 이런 거를 요청을 하면 한다. 근데 대부분은 어떤 단계에서 하냐면 요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직접 설립할 때 요 업무. 요거는 지금 뭐 상시로 하고 있고 요거.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처음에 할 때만 용역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주민분들이 입찰 통해서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별로 없어요. 초장에 할 때 이런 지원들을 빨리 스타트를 해서 빨리 이제 운영을 잘 하게끔 초장에 잘 잡아주는 역할을 공공에서 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하는 게 이제 뭐 시공사 선정 방법도 지원 어떻게 선정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요 보면은 여기에 지금 있는 것 중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운영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이 없어가지고 잘 일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서울시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해요. 구청 통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 이만큼 돈 필요한데 이것 좀 저리에 좀 융자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기금 안에서 그거를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십시일반으로 추진위원회 조합에다가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거를 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예. 그래서 뭐 그게 흡족할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을 그렇게 저리에 융자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 방식입니다. 최근에 재건축이 가장 많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동작이나 관악에서도 이 주택 재개발인데 신탁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신탁사는 금융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게 주된 업무예요. 예. 그래서 이 신탁사가 개발 자체를 주민분들한테 의뢰를 받아서 책임지고 사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신탁사한테 내 재산도 맡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돈이 있으니까 네가 사업도 우리를 위해서 잘 해주고 마진도 좀 남겨주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입주하면서 뭐 분담금 일승은 정산해가지고 우리 입주하게 모든 걸 다 믿고 맡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주민들 의사를 물어서 결정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신탁사한테 사업을 이제 조합이 원래 사업 시행을 했었잖아요. 사업을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 조합의 그 고유의 권한을 넘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탁사한테 이거 의뢰를 하려면 우선 주민분들이 신탁사 입찰을 해야 됩니다. 어느 신탁사가 일을 더 잘할지. 또 이거 공짜로 하나요? 보수를 받고 합니다. 그 보수는 얼마나 좀 싸게 줄 건지, 일에 하는 능력은 얼마나 될 건지, 뭐 실적도 보고 이런 걸 보겠죠. 그런 걸 회사가 튼튼한지 이런 거를 보고 입찰을 해서 딱 뽑습니다. 선정을 하고 그러면 그 신탁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예. 신탁 계약도 하고 내 재산 있잖아요. 이제 맡고 그거 이제 자기네가 관리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탁 계약도 하고 너는 무슨 일을 할 거고 돈은 얼마를 투자할 거고 나중에 돈은 어떻게 회수할 거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협약서를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갖고 구청에다가 우리가 이 신탁사한테 업무를 모든 걸 위임을 했다고 인정을 해달라고 요거를 구청에다가 냅니다. 서류를 만들어서.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보고 올바르게 선정을 했는지,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잘 하셨는지, 주민들이 동의를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지정개발자, 땡땡 신탁사를 지정개발자라고 이게 고시를 내줘요. 예. 고시를 내주면 그 신탁사가 사업을 이제 주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주민들 의사를
우리 대의원에 있고 이사회에 있듯이 또 많은 사람들이 배나라 감나라 이렇게 다 일일이 생활을 포기하고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또 핵심 멤버를 좀 이렇게 뽑습니다. 네. 뽑아서 이거는 법정 뭐 어떤 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시장에서 이게 할 때 정비사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주민 대표 몇 분을 뽑아서 신탁사하고 일할 때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주민들 의사를 물어야 할 때 이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를 묻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탁사 지정 개발 방식이라는 거는 신탁사를 선정해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신탁사가 업무를 다 해줘요. 해주는데 공짜 아니고 다 돈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회 주민분들의 의사결정을 중요한 거 의사결정을 할 때 총회를 열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는 거를 통해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뭐 용역사 선정할 때 제대로 실력 있는데 제가 받고 이걸 하는지 시공사 누구를 선정할 건지 뭐 이런 거 예. 특히나 시공사 선정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서 시공사를 우선 어느 시공사를 할지를 토지 등 소유자 전체 주민분들이 결정을 먼저 해요. 입찰을 통해서 해서 선정을 해서 야, 얘 갖다 써 하고 얘한테 주면 얘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시공사 선정하는 거는 여기 주민분들이 다 의사결정을 한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총회 같은 거를 열어서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탁사가 천하무적이야. 그래서 뭔가를 막 우리를 쥐고 흔들 것 같아.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내가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나한테 무조건 의사를 묻도록 되어 있다. 예. 근데 신탁사 우리가 직접 조합 구성하고 할 때 하고 신탁사하고 근데 뭐가 좋고 나빠요?가 제일 궁금하시거든요. 신탁사는 아무래도 금융기관이니까 돈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돈을 허투루 쓸 수 없어요. 신탁사는 금융감독원에 신탁사의 돈은 누군가가 예치했던 은행의 돈처럼 은행의 돈은 누구 돈이에요? 우리가 예금하고 저축하시는 분들 돈이잖아요. 그걸 막 갖다 어디 투자해서 막 날려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신탁사도 그런 거를 보관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돈의 조합에 이거 개발 사업을 하면서 10원 한 장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게 돈을 써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아니 니네가 돈도 있고 실력도 있어가지고 선정을 했으면 팍팍 치고 막 용역도 막 팍팍 발주해서 해야지 왜 이렇게 느려?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뭐다?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매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허투루 쓸 수 없다. 굉장히 꼼꼼하게 업무를 돈 쓰는 것만큼은 굉장히 꼼꼼하게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더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죄송한데 갑자기 의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거 나중에 받을게요. 예, 이게 좀 수업 장수가 뒤에 또 많이 있어서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그래서 신탁사가 좋은 건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도 초기에 사업비, 그 다음에 시공사를 여기서 추천해서 하지만 시공사는 자기네가 보통 조합 방식은 시공사한테 돈을 대여받으시잖아요. 근데 신탁사를 하면 시공사한테 돈을 대여를 받지 않는 구조예요. 신탁사가 초기에 돈을 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신탁사한테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신탁사가 결국은 누가 한다? 신탁사 안에 직원들이 하는 거라서 직원의 역량이 높아야지 사업이 잘 간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일일이 직원을 보고 선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신탁사의 네임밸류, 그간에 했던 실적, 그 다음에 얘네들이 돈이 자본구조가 튼튼한지 이런 걸 보고 결정하실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신탁사가 일을 무조건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비사업위원회, 우리를 대표하는 정비사업위원회에서 수시로 그런 것들을 봐줘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신탁사 지정 개발 방식이다. 예. 그리고 이제 총회. 아까 이제 총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공간을 빌려서 총회 홍보 책자도 날리고 그 다음에 총회장에 다 오셔서 성원이 돼야지 하고 의결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내가 꼭 이거는 참석하고 싶었는데 불가피하게 못 가요. 그러면 이제는
핸드폰, 또 이제 또 컴퓨터, 집에 있는 컴퓨터로 제가 총회장에 안 가도 총회를 이렇게 유튜브 보듯이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의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온라인 총회라는 거는 저희 이제 뭐 이렇게 뭐 카카오톡도 가입할 때 그러시면 개인 인증을 하시잖아요. 요 총회를 입장하는 거, 접속을 할 때 다 개인 인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해당 조합원이 이 총회 온라인이지만 딱 왔는지를 확인하는 게 개인에 대한 인증을 다 하게끔 돼 있고, 여기에 참여를 했던 그 정보, 인증한 정보부터 해서 거기서 뭔가 대화를 나눈 거,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이제 투표를 하거나 온라인 투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다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총회인데 그 온라인 총회만 이거를 할 때는 사전에 의결을 받아놔야 돼요. 요번에는 온라인 총회를 병행을 하겠다. 예. 주민 여러분들 그것도 다 의결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총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은 현장에서 총회를 하고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도움을 주고자. 그래야지 저희 총회할 때 의사결정을 서면동의서 많이 받는다고 하죠. 그거 서면동의서 받으려면 다 보내놓고 막 그 소위 이제 OS 요원이라고 가서 막 설명하고 이거 막 받아오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서도 사건 사고들이 터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직접 온라인 보고 의사결정 하셔라 이렇게 열어놓은 거라서 많은 분들이 총회에 직간접적으로 다 참여를 하실 수 있게 열어두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2020년도에 지났지만 나중에도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다고 사업을 진행을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 코로나 때 그랬어요. 총회를 못해서 사업을 못했어요. 의사결정을 받아야지 뭘 접수하고 하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체 수단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총회를 하는 것도 법적인 근거도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본인 여부, 전자서면, 개인 인증들 다 하셔야 되고, 이런 기록들이 다 보관이 되어 있어야지 가능하다. 그냥 무턱대고 우리 유튜브로 이거 찍어가지고 생중계합니다. 이게 온라인 총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꼭 병행 개최 가능한 거다. 온라인 단독으로만 하는 거는 진짜 큰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모일 수 없을 때, 그럴 때만 할 수 있게끔 법에서 정해져 있다. 온라인 총회하는 거는 이게 이제 홍보물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온라인 총회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알림이 오면은 여기 통신사 이렇게 인증, 카카오톡 같은 거 인증하실 때처럼 이렇게 본인 인증을 하고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회 책자 같은 게 딱 올라와서 이런 거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출석 인증, 요거 인증하면서 접속하면서 출석 인증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봅니다. 온라인 총회 하는 거를 보고 안건별로 할 때 투표도 전자투표로 핸드폰으로 띠링띠링 눌러서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발언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것도 체화될 수도 있고, 음성으로 하는 거는 거기 총회장도 날릴 텐데 음성이 막 섞일 수도 있고 때문에 대부분은 아마 이거를 보시고 찬반 투표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쓰지 않을까. 지금 이제 온라인 이 총회를 병행을 하면 이게 독려하는 거잖아요. 많이 주민들이 의견에 참여를 하시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부 비용 보조도 해주고 있어요. 예, 이 온라인 총회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큰 돈 아닌데 조금씩은 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에 대한 건데, 서비스. 서비스를 이제 해달라고 하셔서, 조합원 분양은 당연히 그 정비구역 안에 토지, 건물 뭐 이런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조합원이 되고, 그 조합원분들이 새로 짓는 건물을 분양 신청을 하는 게 조합원 분양이죠. 예. 그러면 이건 언제 하느냐? 저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는 게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추진위원회 하고, 조합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기 위해서 막 달립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우리 아파트 어떻게 지을 거예요? 도면으로 허가받는 거고요. 거기에 도로 같은 거 어떻게 낼 거예요? 그럼 도로도 다 보도도 뭐 폭이 얼마고 뭐 도로의 길이가 얼마고 막 이거 다 설계를 합니다. 그런 것들 다 설계해서 인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요 사업시행인가를 고시를 하면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되는 게 종전종후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끔 돼 있어요. 종전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 종후는 사업시행 계획을 통해서 허가받은 그 도면으로 건축물을 지을 거니까 이 도면을 보고 새로 지어질 건물의 가격이 얼마다라고 감정평가를 해주는 게 종후감정평가입니다. 요 종전종후감정평가사는 누가 선정을 해주냐? 재개발은 구청에, 조합에서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줘요. 그리고 재건축은 구청에서 한 군데 선정하고 조합에서 한 군데 선정해서 두 곳. 이게 모두 두 곳이 선정이 돼서 두 곳이 감정평가를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두 곳이 감정평가한 걸 두 개를 합쳐요.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서 평균값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감정평가 선정을 하면은 감정평가사님들이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종전감정평가를 먼저 해요. 그래서 비례율이라는 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거하고 합친 금액으로 분양신청 하시도록 안내를 하면서 조합원 분양신청이 이때 들어갑니다. 요때 통지를 받는 게 종전평가액이 얼마고요. 그 다음에 비례율, 수익률에 대한 그 금액이 얼마가 합산돼서 분양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액이라는 걸로 요렇게 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분담할 수 있는 아파트를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질문하신 거, 내가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평형의 종후감정평가, 조합원 분양가가 있을 거잖아요. 최소 평형의 이 분양가가 나옵니다. 조합원 분양가. 그거보다 미달이면 분양 신청을 해도 배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관리 처분을 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나가 땅 한 평 갖고 있다가 아파트 한 채 가져가고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다수의 조합원분들이 일반 분양을 할 거를 못해서 피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고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하도록 돼 있고, 특히나 아파트에 대한 거는 내가 땅을 100평을 갖고 있어도 최대 1+1이라고 하죠. 내가 희망하는 내 권리가액 안에서 아파트 큰 평을 하나 가져가고 무조건 1+1의 한 채는 60제곱미터 이하 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이 있으면 정산을 하시는 거예요. 예.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아파트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원래는 용도대로 가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는. 예. 그래서 그 세부적인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관리처분 기준들은 조합 정관에다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실기도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무허가 건축물이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이 기준일이 있어요. 예. 그 기준이 이전에 그 무허가 건축물이 구청에 등재되어 있는 거는 그냥 이건 옛날부터 무허가인데 구청에서 알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분양 신청을 받아주기도 하고, 새로 막 지어가지고 했는데 뭐 준공 처리가 안 됐더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특정 신발생 무허가라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예전부터 건물이 허스름하게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건축물의 용도가 모호한데 거기에 주거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거를 입증하는 서류를 갖고 와서 분양 신청을 하시는 경우는 그거는 다 정관에서 정해야 됩니다. 그 공동주택 분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법에서도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막 도로를 사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뭐 조합원이 돼서 뭘 받겠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조합원 분양 신청은 요 시점에 하고, 요 분양 신청을 내가 했다고 해서 모두가 분양을 그대로 받는 건 아니고, 분양 신청을 할 때는 몇 동 몇 호 지정이 아니에요. 몇 평형이라고 내가 신청을 합니다. 아파트 몇 평형. 그러면 거기에 몇 평형대를 신청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가는 게 법에 있어요. 권리가액의 높은 순서대로. 네. 그래서 1순위, 내가 뭐 원하는 게 1순위가 25평이었어. 근데 그거 안 되면 내가 권리가액이, 왜냐면 주민분들의 권리가액이 1000명 거를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순위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2순위는 그거보다 작은 평형. 이러면 그 차순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배정을 받을 때. 그래서 분양 신청할 때 그렇게 하시면 관리처분 인가라는 건 요 사이에 관리처분 계획을 그 우선순위에 이런 거를 막 정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면 주민분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총회를 통해서 관리처분 인가를 구청에서 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주 철거하고 착공 신고하고 일반 분양으로 가는 겁니다. 착공 신고를 반드시 해야 일반 분양을 해요. 왜? 일반 분양 하시는 분들은 청약을 하는 거잖아요. 입주를 내가 언제 할 줄 알고 착공을 해야 착공 신고를 하면 거기에 준공을 언제 한다고 써 있어요. 몇 년 몇 월에 준공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일반 분양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걸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모집 공고 안에. 그래서 일반 분양은 착공 신고를 해야 일반 분양이 가능합니다. 예. 일반 분양은 저희가 조합원 분양 신청한 거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막 관리 처분하면서 누구는 자격이 안 되니까 미달인 것 같아서 빼고 이래가지고 현금 청산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현금 청산 대상자 되신 분들이 소송을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분양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나를 제외했냐 하면서 소송이 붙어서 그게 나중에 재판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보류, 일반 분양 이런 거를 보류하라고 보류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세대세의 1%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민분들이, 조합원들이 분양받는 거를 환지라고 보통 부르고, 교환한다. 환지. 원래는 땅의 개념이니까 환지라고 하고요. 그 보류하는 거. 그런 소송 대비해서 분양 신청을 다시 해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보류하는 거. 그걸 보류지라고 하고요. 나머지 거. 저희가 임대아파트 이렇게 공공기여도 할 수도 있고, 뭐 상가의 일부분을 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거를 채비지라고 합니다. 채비지. 채비지가 요런 일반 분양분도 있고 또 공공에다가 주는 시설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을 하는 거는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환지, 그 다음에 소송에 붙어서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보류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청이나 시청에 기부 체납하거나 아니면 일반 분양하는 채비지, 요렇게 구성이 돼 있다. 예, 이렇게 교환을 하는 요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분양을 하는 거는 관리처분 계획서에 채비지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 일반 분양은 반드시 주택법에서 청약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주택법, 그 다음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일반 분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어떻게가 뭐냐면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어디를 분양할 거고 이제 조합원분들 배정이 끝나고 일반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 호실이 쭉 나오고요. 그 호실에 대한 거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분양가를 결정을 해서 구청에다가 내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는 이렇게 낼 거고요. 분양 계약서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구청에다가 승인을 받아요. 그 분양가는 그러면 일반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 조합원 분양가는 아까 종후 감정 평가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일반 분양가는 이 시점에 가서 조합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 이런 데에서 막 주변에 막 시세를 봐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저기보다 훨씬 좋으니까 우리 분양가 이만큼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단 구청에서 정해주는 데가 있어요. 투기 과열지구라고 지정되어 있는 구가 4군데가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여기는 분양가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를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임의로 정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그 4개 구를 제외한 거는 주변의 시세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분양가를 정해가지고 구청의 승인을 받으면 그거를 일반 분양을 하실 수 있다. 예, 요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합원 분양분이라는 거는 요 시점에 사업 시행 인가하고 감정평가 받아 통지 받으면 조합원 분양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나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착곡 신고하고 난 다음에 일반 분양을 해서 청약을 띄워가지고 분양을 한다.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예, 대부분 이제 분양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했고요. 핵심을 정리하면
조합은 뭐다? 우리 공동으로 공동 사업자 회사를 만든 거다.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물어주는 데다 뭐 이런 거고, 조합 설립은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거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다. 직접 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아까 일반 분양하고 그 조합원 분양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일단은 수업은 여기까지 종료를 하고 제가 남아서 질문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